생산성. 자, 비저번호 사용법에 대해서 마크 책을 내지음 생산성. 다섯 번째는 생산성. 어떤 학생은 자신이 어떤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할애한 시간이 성적과 직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시간과 성적의 상관관계가 항상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주당 70시간 노동은 헌신이 아니라 비효율성의 상징입니다. 이 책의 잠재적인 목표도 여러분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법을 활용하여 내 효율을 높이는 것 외에도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장은 뇌를 똑똑하게 사용해서 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뇌 경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생산성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는 집중력, 수면, 체력과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차례대로 설명할 것입니다. 뇌 경영은 여러분의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면 뇌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입니다. 이메일의 알림 기능을 해제합니다. 이메일에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 알림을 기능을 켜두고 삽니다. 만약에 5분 내로 이메일에 답장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알림 기능을 해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림 기능은 여러분의 작업 속도를 굉장히 늦출 수가 있습니다. 작업하는 중에 이메일 알림이 뜨면 그 이메일의 내용이 궁금해서 열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금 하고 있던 작업에 대한 주의력이 분산되고 이메일을 읽은 다음에 다시 작업 리듬을 타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일을 두 번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은 한 번에 적시합니다. 이메일을 읽고 난 뒤에 답장을 하지 않으면 이메일 내용이 계속 머리에 남게 됩니다. 이메일에 답장을 하기까지 계속 그 내용에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메일에 답장을 하려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답장할 때 한 번 내용을 읽어봐야 답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메일을 3번 다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말 시간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은 한 번에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빨리 처리할수록 머릿속에 남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일을 한 번에 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다음을 지침 삼아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2분 이내의 작업은 당장 하고 2분에서 10분의 작업은 오늘 하고 10분 이상 걸리는 작업은 계획을 한다. 계획을 짜서 한다. 그렇네요. 여러분이 저처럼 완벽주의자라면 이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을 당장 하라고 하지만은 난 일을 완벽하게 싶은 걸 바로 이것이 완벽주의의 함정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일을 미루게 됩니다. 이런 성향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전혀 일에 진전이 없을 수도 있게 됩니다.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좋지만은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처리합시다. 물론 교재 내용을 숙지하는 것처럼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작업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완벽주의 성향이 이때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일을 바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작업을 하나로 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제대로 하기까지 익숙해지는데 약 10분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비슷한 종류의 작업을 하나로 묶어서 작업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종류의 우편, 즉 편지와 이메일을 답장하는 데 45분을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45분 동안 전화 돌릴 일을 모두 처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작업 리듬이 생겨서 일을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최대한 적게 사용하고 단축키를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자 치는 작업 외에는 마우스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생산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마우스를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의 뇌는 이런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마우스를 잡고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찾고 커서를 원하는 위치에 올려놓은 다음에 원하는 기능을 클릭해야 합니다. 원하는 기능이 작업 창에 없으면 탭 아래 메뉴로 들어가서 그 기능을 찾아야 합니다. 마우스를 사용하는 단순한 행위도 많은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에 단축키를 사용하게 되면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30% 정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능을 한 번에 실행할 수 있고 반복 스테인 상의 걸릴 확률도 낮춰집니다. 여러분이 단축키를 외우는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도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키보드를 보지 않고 쓰기. 하루에 타이핑하는데 얼마큼의 시간을 할애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2시간에서 7시간 사이로 타이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독서리 탑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키보드와 스크린을 번갈아가면서 글자를 제대로 눌렀는지 확인하게 되니까 작업에 방해가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10손가락 모두 키보드를 보지 않고 쓰게 되면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게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15세 때 남동생과 함께 타자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잠깐 배운 타자 기술 덕분에 오늘까지도 매일 이득을 보며 삽니다. 세계의 폴더, 이메일 형성이 많이 받는다면 수신함이 쉽게 찹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시간관리의 구루 데이비드 앨런은 이메일을 3개의 폴더에 정리하라고 조언합니다. 즉시 실행, 보류와 보관 폴더입니다. 즉시 실행, 답신하는데 2분 이상 걸리는 이메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보류 폴더는 여러분이 아직 답신을 받지 못한 이메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폴더를 확인하고 일주일 이상 답신을 받지 못했다면 조치를 취합니다. 보관, 저는 보관함에 각 클라이언트와 지인들의 이메일 하부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보관함에 있는 모든 이메일 하부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위한 하부 폴더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메일뿐만 아니라 편지에도 적용이 됩니다. 책상 위의 즉시 실행, 또 서류함과 보류 서류함을 둡니다. 시간이 어디로 날아간 걸까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평소에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루 몇 시간을 일하는 데 사용하고 몇 시간 공부하는 데 사용하는지, 그리고 얼마큼 생산적인 작업을 하는지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일하거나 작업하는 데 몇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었다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일을 했는지 일지를 작성해 봅시다. 그는 일지를 작성해 보면 결과를 보고서 놀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거나 공부한 시간만 기록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수행한 모든 작업을 기록하는 것이 더 실용적입니다. 전체 그림을 봐야 여러분이 간과했던 부분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업한 시간뿐만 아니라 작업 결과도 같이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생산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지를 기록함으로써 여러분이 같은 시간에 조금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한다면 여러분이 작업하는데 얼만큼 시간을 사용하는지 알려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큐 타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획과 파킨슨의 법칙. 어떤 사람은 연초에 1년 동안의 계획을 모두 짠 다음에 그 계획을 1mm도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수행하려고 합니다. 전혀 계획성이 없이 일이 닥치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극단적입니다. 사람마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 사람에게서 효과적인 방법이 다릅니다. 하지만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계획적으로 시간을 쓰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되고 작업을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파킨슨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법칙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들어간 시간이 여러분이 정해놓은 마감 시간만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1시간 안에 끝내기로 정해놨다면 정말 그 일을 끝내는데 1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1시간 반이 끝내기로 했다면 1시간 반이 걸리게 됩니다. 현실적인 시간 계획을 세우되 필요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맙시다. 한 작업을 하는데 얼마큼 시간이 필요한지 측정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업 일지를 작성해 놓으면 이때 도움이 됩니다. 또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약 2분만 투자해도 바로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휴식을 하는 중에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받으려는 소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는 뜻이 아닙니다. 계획하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 도선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익숙할 것입니다. 일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산더미 같이 쌓였습니다. 하루가 종일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을 가장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는 데 사용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작업상 그 일이 허락이 된다면 이 2시간 동안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1시간 안에 이메일을 즉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침 11시가 지나서 확인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날 꼭 처리해야 하는 일 5가지를 정해놓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해놓고 확인하는 것도 그렇네요. 환경적인 영향. 여러분이 일하거나 공부하는 환경이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행인 것은 여러분이 이 부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작업하는 데 이상적인지 알아봅시다. 맥락 효과.
다이버가 해저에서 수행해야 할 작업을 배울 때에 실제로 잠수 중에 이 기술을 배우면 더 쉽게 연구자들을 밝혀냈습니다. 다이버가 이 작업을 육지에서 배우면 기술 습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을 명당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환경이 공부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두 환경이 비슷할수록 여러분의 시험 성적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내용과 환경을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을 처음 배운 환경과 비슷한 곳에 노출될수록 그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냄새, 맛, 그림, 동일한 펜과 상징물 등도 비슷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껌을 씹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연구자들은 껌을 씹으면서 공부한 다음에 껌을 씹으면서 시험을 보면 시험 점수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 전제 조건은 같은 맛의 껌을 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껌을 씹는 것이 기억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씹는 활동은 심장박동수를 높여주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더 많은 산소가 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몸은 무언가를 씹을 때에 더 많은 인슐린을 생산하기 때문에 내가 포도당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포도당은 뇌의 필수 영양소의 하나입니다. 공부, 작업 장소를 정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을 보면 침대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공부할 때도 침대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뇌는 침대를 작업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잠을 자르고 침대에 누워도 뇌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침대 위에서 작업을 한 사람은 잠자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의사들은 획일적으로 침대에서는 잠만 자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하면 뇌는 침대를 잠자는 행위와 연관시키게 되어서 빨리 잠에 들게 됩니다. 공부도 그렇군요. 책상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리된 책상과 어질러진 책상 중에 어디에서 공부가 더 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리된 책상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업합니다. 정리된 책상에서 공부할 때 약 12%의 작업 효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이며 책상이 깨끗하면 눈의注意力이 덜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벽에 붙어있는 포스트잇 메모들도 다 떼버립시다. 이것은 역시注意力을 분산시키고 메모에 있는 내용도 시간이 지나면 의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잊지 말아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끝내지 못한 일은 다이어리에 적어둡니다. 책상 위에 여러분이 현재 작업해야 할 일들만 올려놓습니다. 이 연구에서 발견 또 하나 사실은 약 5%의 사람들만 어질러진 책상에서도 작업 처리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책상을 정리하기 귀찮다면 이 사실을 핑계 삼아도 좋습니다. 불의 밝기가 작업 효율에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칩니다. 공부할 때 주변 환경이 어두우면 사물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인상을 쓰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눈이 부담을 주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몇 명의 연구자들이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연구했습니다. 런던은 수백 드럼 조명을 사용한 교실 학생들의 결성률이 65%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전등이나 형광등에서 나오는 불빛은 일정하게 나오지 않고 빠른 속도로 깜빡거립니다.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뇌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몸속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손과 수치를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광이 인공불빛보다 더 좋습니다. 창문 주변에 앉으시고 창문을 자주 열고 환기하세요. 컴퓨터 모니터 뒤에서 밝은 빛이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창문을 마주보고 작업을 하게 되면 밝은 빛 때문에 인상을 쓰게 됩니다. 조명은 여러분의 기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평소보다도 많습니다. 일조량이 줄어들어서 뇌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이 신경전달물질은 수면 욕구를 제어하는데 이것이 간접적으로 우리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겨울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자주 받는 치료는 많은 양의 빛을 쏘이게 하는 것입니다. 빛을 많이 쐬면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해서 기분도 향상이 됩니다. 어떤 소리는 일하거나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의 능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세 사람이 같은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는데 한 사람이 전화를 받고 있다면 나머지 두 명의 능률이 37% 감소합니다. 일하거나 공부할 때는 조용한 방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래를 듣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소리, 온도, 방의 온도 역시 작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마다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지만 우리는 높은 온도보다도 낮은 온도에서 더 효율적으로 활동합니다. 따뜻한 방은 바로 잠이 올 수가 있죠. 자세는 사람마다 읽는 자세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손으로 턱을 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로 몇 시간만 작업해도 이 자세가 불균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뒷목과 등이 아픈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턱을 갤 때 머리의 하중이 목과 등 근육을 실리기 때문입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책을 편한 각도로 올려서 보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책모서리 앉아서 독서대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좋은 자세. 생체 시계를 활용합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작업이 다릅니다. 작업 시간이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하는 것보다도 저녁에 일할 때 집중이 잘 된다고 합니다. 물론 두루 차이가 어느 정도 있지만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우리도 직업 효율이 가장 높은 피크 타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침 10시와 오후 5시가 피크 타임입니다. 첫 번째 피크 타임에 더 많은 포당이 뇌에 흡수됩니다. 포당은 뇌의 필수 영양소입니다. 이 시간을 생각하고 배우는데 쓰는 것이 오늘다. 이상적입니다. 이메일을 회신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작업을 아침 시간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피크 타임인 5시에는 체온이 37.2도로 약간 오르게 됩니다. 그 결과 일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대에 단순 작업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면 좋습니다. 수면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21시간 이상 깨어있는 사람의 인지 기능은 술에 취한 사람의 인지 기능과 같다고 합니다. 잠이 조금만 부족해도 뇌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내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수면이 필수적입니다. 수면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수면과 생산성. 무언가를 배우고 난 뒤에 잠을 자면 배운 내용이 더 잘 생각나게 됩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 밤을 새우는 사람들과 정반대인 것이죠. 또한 잠자기 직전에 공부한 내용이 낮에 공부한 내용보다 더 잘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잠은 기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낮 시간 동안에 활동한 뇌 영역이 잠들 때에도 여전히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뇌는 낮 시간 동안에 경험한 일을 반복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중요한 정보는 응고되고 불리한 정보는 버리게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이 과정이 방해되고 그 다음 날의 활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밤을 새워서 글을 쓰거나 벼락치기를 하게 되면 다음 날에 더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 때와 수면 양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자야 하지만 어떤 사람은 4시간만 자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날 중요한 시험이 있거나 발표가 있다면 전날 잠을 평소보다 더 많이 자는 것이 좋습니다. 도미니크 오브라이언은 암기대회 일주일 전부터 하루에 7시간씩 잠을 잡니다. 중요한 시험 전날 잠을 6시간보다 적게 잘 경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론은 밤을 새워 공부하는 것보다도 잠을 더 많이 자는 것이 다음 날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환경 만들기. 여러분이 자는 시간의 절반은 깊은 잠에 빠집니다. 이때 느린 뇌파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에 중요한 정보는 기억에 저장되고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가 됩니다. 시끄럽고 밝은 환경에서 잠을 자면 중간에 깨지는 않더라도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날 기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숙면이 방해받으면 뇌의 해마가 잘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 배웠듯이 뇌의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잠을 잘 때는 어둡고 조용한 환경에서 자도록 합니다. 파워냅, 고강도 낮잠은 저는 파워냅을 좋아하지만 자주 하지는 못합니다. 파워냅은 20분 동안 강도 높은 낮잠을 자는 것을 말합니다. 환기 자르기.
8시간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는 3,600리터의 공기를 마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따라서 들이마시는 공기의 질도 중요합니다. 환기를 하지 않으면 공기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기괴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조명 알람은 전통적인 알람 시계의 단점은 몸의 생체 리듬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려. 잠은 여러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에 시계 알람이 울리면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조명 알람을 선호합니다. 조명 알람은 울리기 30분 전부터 서서히 불빛이 밝아집니다. 평소처럼 자더라도 뇌에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불이 서서히 밝아지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멈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알람이 울려도 깨어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침대에 나오기 힘든 사람을 위한 배일 기능도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시차 적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시차가 발생하면 낮에는 잠이 오고 한밤중에는 깨어있게 됩니다. 일광을 쐬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잠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어두워질수록 멜라토닌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시차가 다른 것을 여행할 때에 야외에서 햇빛을 맞으면 성공적으로 시차를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집중,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는 경험은 누구나 해봤을 것입니다. 한 페이지를 다 읽고는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생각나지 않죠. 읽을 때는 다른 생각할 수가 있지만 다른 일을 할 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장에서 더러웠듯이 주의력이 분산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해결은 작업의 속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집중을 올린다. 집중도를 높여서 그래서 일의 작업을 많도록 해서 잡동사니 생각이 나지 않도록 해보자 그 말이죠. 자, 이래서 낙서는 지루한 대화나 발표를 할 때도 그림을 합니다. 이것은 낙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낙서를 할 때 대화를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반대라 낙서하면서도 메모하기는 머릿속에 해야 할 일을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도 걸고 콘서트 티켓도 사야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빙빙 돌아다닙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해야 할 것을 이렇게 메모를 하면 머리를 비우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블록 단위로 일하기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머릿속에 새로운 정보가 입력이 안 되는 경험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일해서 뇌에 가부화가 걸린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간 일하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벨기에 한 연구에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책을 읽으면 독해력이 37% 감소한다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단위는 몇 분일까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60분 동안 흐트러짐 없이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60분. 집중이. 집중 시간. 외울 단어 목록이 길면은 목록 중간 부분에 있던 단어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집중 시간 때문입니다. 집중 시간. 목록 앞부분과 뒷부분은 제대로 기억나지만은 중간 부분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어를 복습할 때 순서대로 복습하지 말고 시작 지점을 바꿔가면서 공부합니다. 멀티태스킹은 가운데라.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부하면서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면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능률과 생산성을 해칠 뿐입니다. 명심하게 명상을 하거나 다른 긴장 완화요법을 활용합니다. 이것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명상, 저글링. 뇌는 잔이와 원의로 나뉘어 있습니다. 뇌는 대칭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잔이는 우반신을, 원의는 좌반신을 제어합니다. 따라서 저글링을 하면 잔이와 원의의 소통이 원활해져서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저글링의 장점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글링을 하게 되면 저글링 하면은 뇌세포가 증가하게 됩니다. 저글링은 배우기 어렵지 않으며 뇌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군요.